문 열어주십시오. 지금 안 열어주면 우리 가족은 끝입니다. 지금 북한 외교관이라고 하셨습니까? 2026년 2월 중동의 밤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미사일 137기와 드론 209대를 동시에 발사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두바이는 단 며칠 만에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초호화 호텔 버즈알아랍에서 불길이 치솟고 두바이 국제공항은 드론 공격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자국민을 긴급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전쟁보다 더 위험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 그리고 그의 아내와 두 아이. 그날 밤, 이 가족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였습니다. 높은 아파트가 쭉 늘어선 그 거리,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희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이셨어요. 아랍어를 전공하셔서 중동 쪽 나라들하고 외교를 하셨는데 그 시절엔 그게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이라 하면 말이죠. 일반 주민들은 평생 한 번도 외국에 나갈 기회가 없는데 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간다는 거니까 선망의 대상이었지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평양외국어대학 아랍어학과에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외무성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외교부 같은 곳이지요.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옥순이는 만경대구역 출신으로 소학교 교원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그게 저하고 잘 맞았습니다. 큰딸 은별이가 태어나고 넉 해 뒤에 아들 광철이가 왔지요. 은별이가 5살 때였을 겁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외국에 가는 사람 될 거야.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우리 성호가 아버지를 닮아서 나라에 충성하는구나 하시면서 김치며 된장이며 해외 나갈 때마다 챙겨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평양에서의 일상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간부 가정이라고 별다를 것 없어요. 아침 6시면 라디오에서 혁명가요가 나오고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매주 생활총화라는 것도 해야 했는데 이건 우리로 치면 자기 비판 같은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옆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 서로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소학생들한테도 이걸 시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지요. 배급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배급제 같은 겁니다. 매달 식량과 생필품을 나라에서 주는 건데 제가 외무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쌀이 꼬박꼬박 나왔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배급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쌀 대신 옥수수가 나오고 옥수수마저 없는 달도 있었어요. 그러면 장마당에 가야 합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쌀 한 킬로에 5,000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월급이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으니까요. 간부 가정이 이 정도였으니 일반 주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아파트에 난방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은별이하고 광철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숙제를 하곤 했지요. 연탄을 구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고 연탄마저 없는 집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했습니다. 우리 6.25 때도 IMF 때도 어려웠다지만 그건 적어도 끝이 있는 고통이었잖아요. 북한에서의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추위, 매년 똑같은 부족함. 그래도 저는 외교관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때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의심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매일 아침 당 학습, 매주 생활총화, 매년 충성맹세. 이 안에서 살다 보면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잊히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외무성에서 같이 일하던 선배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프리카 쪽 공관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출근을 안 하더니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분이 앉던 책상은 다음 날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그러니까 비밀경찰 같은 곳에 끌려갔다는 소문만 돌았지요. 무슨 이유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쩌면 아무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접었습니다. 체제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두바이라는 도시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2023년 봄, 저는 UAE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랍어를 전공한 덕분이었지요.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두바이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다른 세상에 온 줄 알았습니다. 공항부터가 달랐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은 여름이면 땀이 뻘뻘 나는데 여기는 사막 한가운데인데도 시원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도로가 6차선, 8차선으로 뻗어 있고 차들이 끝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더 놀라웠어요.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평양도 야경이 있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전이 잦아서 밤이면 컴컴한 거리가 대부분이거든요. 두바이는 새벽 3시에도 대낮같이 환했습니다. 그리고 버즈 칼리파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 고개를 한참 뒤로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어요. 광철이가 제 손을 잡더니 아빠, 저 건물 꼭대기에 사람이 살아?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평양의 류경 호텔이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이 앞에서 장난감이었습니다. 아내 옥순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바이 몰이라는 쇼핑센터에 처음 갔을 때 옥순이가 제 팔을 잡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는 백화점 안에 수족관이 있어요. 바다 물고기가 여기에.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평양 제1백화점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사관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생전 처음 인터넷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외교관이니까 업무용으로 컴퓨터를 쓸 수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검색한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김정일이었습니다. 평생 배운 것이 수령님에 대한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장군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했던 거지요. 그런데 화면에 뜬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인근에서 출생했다. 백두산에서 태어나셨다고 30년을 배웠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뒤통수를 3개 맞은 느낌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은별이가 20살이었는데 숙소에서 몰래 유튜브라는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화면을 슬쩍 봤더니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은별이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빠,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동안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배웠는데 하면 속 서울은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번화했습니다. 광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지 국제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가 물었답니다. 너희 나라는 왜 인터넷이 없어? 광철이가 집에 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는 진짜 인터넷이 없는 거야? 왜? 저는 또 대답을 못했습니다. 16살짜리 아들의 질문이 30년 외교관 경력의 아비를 벙어리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사관 안에서는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대사관의 보위부에서 파견된 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누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장을 볼 때 뭘 샀는지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동네 이장님이 모든 걸 감시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평양으로 소환이니까요. 월급은 $350였습니다. 두바이에서 $350로 어떻게 사냐고요.
못 삽니다. 밥 한 끼에 50달러가 넘는 도시에서요.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가면 물 한 병에 2달러, 쌀 한 포대에 30달러. 한 달 월급으로 열흘을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안에서는 우리 같은 외교관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넥타이를 맨 꽃제비. 꽃제비가 뭐냐면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뜻하는 말인데, 외교관들이 겉으로는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지만 속은 거지나 다름없다는 거지요. 무역 일꾼들은 밀수로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외무성 사람들은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은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여기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저는 딸아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곧 나아질 거다라고만 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도, 은별이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제 안의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본국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충성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처음 들으시는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 매달 본국에 바쳐야 하는 돈입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충성의 외화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납금이에요. 월급이 350달러인 사람한테 매달 2,000달러, 3,000달러를 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외교관들이 뭘 하느냐? 밀수를 합니다. 외교관 여권이 있으면 세관 검사를 안 받으니까 전자제품이며 담배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들여와서 현지에서 파는 겁니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외교관이 뒷골목에서 담배 보따리를 넘기는 거예요. 한 번은 인도인 상인한테 중고 노트북 10대를 넘기다가 들킬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외교관 양복 안주머니에 달러 뭉치를 넣고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린 겁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핵이며 미사일이며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소환됩니다. 소환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챕터 하나에서 말씀드린 그 선배처럼 사라지는 거지요. 2024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무서운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성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담당 부상, 우리로 치면 외교부 차관급이지요. 2019년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실무를 맡았던 분인데, 대담이 깨지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공개 총살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국 간첩이라는 죄목이었어요. 차관급 인사가요. 저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겁니다. 리용호 전 외무상 이야기는 더 끔찍했습니다. 외무상이면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 그분이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일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요. 부인도 자식도 다 같이. 이게 바로 연좌제입니다. 여러분, 연좌제라는 게 아직도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이 꼴인데 이등서기관인 제가 뭔들 안전하겠습니까? 밤마다 잠을 이루기가 어려워졌어요. 언제 평양에서 전화가 올지, 언제 소환 명령이 떨어질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대사관 분위기도 흉흉해졌습니다. 동료들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만나면 잘 잤소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속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보위부에 고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서로를 감시하며 사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본국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제 손이 떨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해외 체류 중인 외교관 자녀 중 대학생 연령 이상은 즉시 평양으로 귀환시킬 것. 은별이 이야기입니다. 21살인 은별이를 평양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볼모입니다. 자녀를 평양에 잡아두면 부모가 탈북을 못한다는 계산이지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외교관 자식을 인질로 잡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합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어린 자식을 평양에 남겨두고 해외로 떠나는 날,
공항이 눈물바다가 된다는 이야기를 선배들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아내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옥순이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그 전보의 의미를 알아차린 겁니다. 여보, 은별이를 보내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나요. 옥순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를 보내는 순간 우리 가족은 영원히 갈라지는 겁니다. 은별이는 평양에서 감시 속에 살게 되고 우리는 그 아이가 볼모로 잡혀 있으니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됩니다. 옥순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다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은별이를 보낼 수는 없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더라고요.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불빛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외교관으로 해외에 나가서 나라에 충성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실 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아들이 지금 탈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차가운 손을 잡고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이슬람 나라에서 쉬는 날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요일 같은 날이지요. 아침에 늦음하게 일어나서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된장이 다 떨어져서 두바이 한인 마트에서 한국산 된장을 사다 쓰고 있었는데 옥순이가 이 된장은 우리 된장보다 달아 하며 웃었어요. 그 평범한 아침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범한 아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UAE 정부에서 보내는 비상 문자였습니다. 아랍어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랍어를 하니까 바로 읽었지요. 전 국민 대피 경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감행되었음. 즉시 실내로 대피하시오. 그 순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공습 사이렌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6.25를 겪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온 도시를 뒤덮는 그 울음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소리가. 두바이 전역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광철이는 제 다리를 꽉 잡았습니다. 옥순이는 부엌에서 뛰어나오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 뭔가가 보였어요. 흰 연기를 내뿜으며 날아가는 것들. 미사일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흔들렸어요. 진짜로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어요. 은별이가 아빠 하고 소리치는데 제 목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순이가 은별이하고 광철이를 끌어안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이 가장 안전하다고 누가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 식구가 작은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광철이가 제 품에 파묻혀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16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안겨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버즈 알 아랍. 여러분도 아시는 그 돛담배 모양 초호화 호텔 있잖아요. 거기 외벽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쏜 드론 파편이 호텔에 부딪힌 거였어요. 그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팜 주메이라. 그러니까 야자수 모양으로 만든 인공섬 있잖아요. 그 근처 페어몬트 호텔에서도 폭발이 일어났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어요. 두바이 국제공항도 피격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인데 드론 공격으로 탑승동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거예요. 하늘길이 끊긴 겁니다. 비행기가 뜰 수 없으니 아무도 두바이를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UAE를 향해 미사일 137기와 드론 209대를 발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요격되었지만 일부가 뚫린 거였지요. 두바이가 이렇게 된 이유는 UAE에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라는 곳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격 거점을 먼저 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사일이라는 게 정확하게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호텔에, 공항에, 시내 한복판에까지 파편이 떨어진 겁니다. 북한 대사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본국, 외무성의 지시를 기다려라.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게 지시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다려라라니.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바이는 유령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억만장자들이 SUV를 몰고 오만, 국경을 향해 질주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항으로 몰려갔지만 비행기는 뜨지 않았습니다. 팜 주메이라의 초호화 호텔들은 텅 비었고, 두바이 모래 쇼핑가는 불이 꺼졌어요. 해변가 레스토랑에는 손님이 먹다 놓고 간 음식이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곳이 며칠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교민 철수를 위해 전 세계를 보낸다는 뉴스를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대한항공 두바이 노선은 진작에 끊겼고 아부다비에서 전세기가 뜬다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이렇게 데리러 와주는구나.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우리 북한은 어떻습니까? 기다려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기다리라니. 대체 뭘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터지니까 대사관의 감시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위부 파견 참사도, 대사도, 다른 외교관들도 전부 자기 살 길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신경 쓰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가족 안전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감시의 눈이 느슨해진 겁니다. 저는 창밖의 검은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외국인이 두바이를 탈출하려 하는 이 순간, 아무도 우리 가족을 주목하지 않는 이 순간,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감시도, 질서도, 규칙도 무너졌어요. 30년간 저를 올가매던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이 이란의 미사일이 만든 혼란 속에서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은별이가 제 옆에 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빠가 너희를 반드시 살린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기회를 보았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항은 폐쇄되었고 영공도 닫혀 있었어요.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하늘길은 막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탈 수도 없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전쟁터가 되었거든요.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으니까 바닷길도 막힌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에 가는 겁니다. 두바이에 한국 총영사관이 있다는 건 인터넷으로 알아냈어요. 전쟁이 터지기 전에 몰래 구글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숙소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문제는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는 것과 가서 문을 두드리면 받아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영사관도 문을 닫았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한테 말해야 한다는 것. 3월 초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또 사이렌이 울리고 먼 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이제는 폭발음에도 어느 정도 무뎌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소리가 나면 은별이가 움찔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옥순이를 불렀습니다. 부엌에 마주 앉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정전이 잦아서 촛불을 켜놓고 있었는데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옥순이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옥순아, 한국으로 가자.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옥순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놀라지 않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요? 한국 영사관에 간다. 망명을 신청한다. 옥순이가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멀리서 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옥순이가 말했어요. 평양의 어머님은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
아들이 외교관이라고, 손주가 해외에서 공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실 어머니. 우리가 탈북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좌제. 아무 죄도 없는 어머니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은별이를 보내면요. 은별이가 평양에서 볼모로 살면요. 그것도 똑같이 감옥 아닙니까? 은별이가 두바이에서 유튜브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유라는 게 뭔지 맛을 본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다시 평양의 감시 속으로 집어넣는다고요. 그건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느냐, 딸을 버리느냐, 세상에 이런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6.25 때 피안 가시면서 부모님을 두고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심정을 저는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분들의 아픔을 똑같이 느낀 겁니다. 옥순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다 마른 건지 아니면 각오를 한 건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까요. 은별이하고 광철이는 자유롭게 살아야 해요. 다음 날 은별이를 불렀습니다. 은별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먼저 인터넷에서 한국 망명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면 대학에 갈 수 있대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대요. 22살짜리 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한테 자유를 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광철이한테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간다 고만 했어요. 16살이면 아직 어리니까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여권 내 개를 확인하고 숨겨둔 달러 3,000불을 꺼냈어요. 옷은 입고 있는 것만, 가방은 작은 것 하나만, 사진첩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무거우니까요. 대신 옥순이가 평양에서 가져온 어머니 사진 한 장만 지갑에 넣었어요. 가장 신경 쓰인 건 그 앞집이었어요. 김 참사라는 사람인데 보위부와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 현관과 그 집 현관이 마주 보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신발도 손에 들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요. 옥순이한테 말했어요. 아이들, 신발도 들고 나간다. 엘리베이터 말고 비상계단으로. 옥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 은별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가요. 평양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사이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 사이렌 소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저에게는 자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테니까요. 공습 사이렌이 다시 울릴 때 우리는 출발합니다. 3월의 어느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그 시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사실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옷을 입은 채로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일째 같은 자세였습니다. 매일 밤 옷을 갈아입지 않고 신발을 침대 옆에 놓아두고 가방을 베개 밑에 넣어둔 채 기다렸어요. 옥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방 안이 컴컴했지만 사이렌 불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와서 옥순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이다. 은별이를 깨웠습니다. 은별이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났어요. 이 아이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옷을 이미 입고 있었어요. 제 딸이지만 그 순간 대견했습니다. 22살짜리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은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철이를 깨우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여행 간다 고만 말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잠결에 왜 그래? 또 사이렌이야? 더라고요. 응. 대피해야 해. 빨리 일어나.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광철이가 투덜거리며 일어났어요. 매일 이러니까 잠을 못 자겠어. 그 투정이 고맙더라고요. 이 아이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게 단순한 대피가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길의 시작이라는 걸. 신발을 손에 들었습니다. 내 켤레. 옥순이한테 미리 말해둔 대로. 신발은 복도에서 신는 겁니다. 문 앞에서 신으면 소리가 나니까요. 옥순이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어요. 여권 4개, 달러 3,000불, 어머니 사진 한 장. 우리 가족의 30년 인생이 그 가방 하나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첩도, 옷도, 식기도, 아이들 어릴 때 그림도 다 두고 갑니다. 은별이가 자기 방을 한번 돌아봤어요. 뭔가 가져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돌아섰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앞집 김 참산의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했어요.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사이렌 때문에 안에 웅크리고 있겠지. 제발, 제발 문을 열지 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경첩에서 끼익 소리가 날까봐 문을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였어요. 5초가 걸렸습니다. 문 하나 여는데 5초. 복도는 컴컴했어요. 정전이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양말 바닥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타일 바닥이 차가웠어요. 은별이가 제 셔츠 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광철이는 옥순이 손을 잡고 있었고요. 네 사람이 기차처럼 한 줄로 연결되어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앞집 문 앞을 지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2걸음이었어요. 그 2걸음을 걷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 참사가 문을 열면 끝입니다. 어디 가시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1걸음, 2걸음, 지나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안 됩니다. 소리가 나거든요. 띵 하고 문이 열리는 그 소리가 복도에 울리면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비상계단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철문이라 끼이 하는 소리가. 옥순이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묻혔습니다. 사이렌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7층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발 한 발 살금살금. 비상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4층쯤 내려왔을 때 광철이가 계단을 헛디었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에서 울린 그 소리가 위아래로 쩌렁쩌렁 퍼졌어요. 네, 사람 모두 숨을 멈추고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5초, 10초, 20초. 위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날까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옥순이가 광철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새벽 2시면 깜깜해야 하는데 하늘 한쪽이 주황색이었어요. 어디선가 불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두바이 마리나 쪽인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쾅, 쾅, 규칙적이지 않은 불규칙한 폭발음.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는 빗줄기도 보였다. 마치 불꽃놀이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꽃놀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신발끈을 묶는데 손이 떨려서 2번이나 풀어졌어요. 은별이가 자기 신발을 먼저 신고 제 신발끈을 묶어주었습니다. 딸이 아버지 신발끈을 묶어주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를 불러야 했습니다. 전쟁 중에 택시가 다닐까 싶었는데 다행히 배차 앱이 작동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 화면을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이라고 치면 안 되니까. 근처 건물 주소를 입력했어요. 앱 화면에 7분 뒤 도착이라고 떴습니다. 그 7분이 7시간 같았어요. 건물 뒤쪽 도로에서 기다렸습니다. 가로등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어요. 네 사람이 건물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광철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우리 진짜 대피하는 거 맞아? 저는
응,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하얀 토요타 캠리. 두바이 택시는 다 이 차종이에요. 파키스탄 출신 기사였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타니까 기사가 백미러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가시오?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랍어로 대답했어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저었지만 출발했습니다. 미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8디르함 50필스. 두바이의 기본 요금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유까지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바이 거리는 악몽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차로 빽빽한 도로가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가 있었고 길가에 버려진 차들도 보였습니다. 어떤 건물은 창문이 깨져 있었고 유리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어요. 택시가 유리를 밟으며 지나갈 때 바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은별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갑자기 오른쪽 하늘에서 쉬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는 소리였어요. 택시 기사가 아랍어로 욕을 하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옥순이가 광철이 머리를 자기 품에 파묻었어요. 몇 초 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요격에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기쁠 여유가 없었어요. 저 파편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알라가 보호해 주실 거요. 저는 무슬림이 아니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중간에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UAE 군인 2명이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군장을 갖추고 자동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군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시오. 통행금지 시간입니다. 저는 외교관 여권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북한 여권이었어요. 군인이 여권을 받아들고 손전등으로 비추었습니다. DIPLOMATIC PASSPORT라는 글자를 확인하더니 잠깐 들여다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보내줬어요.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꽉 쥐었는데 손톱이 살에 파고들 정도였어요. 광철이가 뒷좌석에서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잡혀가는 거야? 저는 아니다. 괜찮다 하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영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을 닫은 건가? 전쟁이니까 직원들도 대피한 건 아닐까? 여기까지 와서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떡하지? 택시에서 내리면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요금을 냈어요. 47디르함, 15,000원쯤 됩니다. 자유를 향한 택시비 치고는 싸다고 생각했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인터폰이 있었어요. 작은 버튼 하나.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가 나고 정적.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아빠 하고 불안한 목소리를 냈어요. 옥순이는 광철이를 안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광철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왜 여기 와 있어? 여기 어디야? 이 아이한테 아직 아무것도 설명을 못한 거였습니다. 멀리서 또 폭발음이 들렸어요.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10초, 20초, 30초. 손가락이 아팠지만 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끝입니다. 돌아갈 곳은 없어요. 북한 대사관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끝장입니다. 그때 지지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터폰에서요. 그리고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잠에서 덜 깬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순간을 위해 한국어를 연습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은별이한테 물어보면서 몰래 한국어를 익혀두었어요. 북한 말투가 섞여 있었지만 뜻은 전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UAE 주재 대사관 2등서기관 리성우입니다. 처와 자녀 둘과 함께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망명을 신청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2초, 3초, 영원 같은 시간이었어요. 인터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철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어두운 복도에 불이 켰습니다. 형광등이 지잉 하며 켜지는데 그 불빛이 눈부셨어요. 한국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와이셔츠에 바지만 입은 급하게 나온 모습이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몇 초 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주저앉을 뻔했는데 은별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옥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소리 없이 우는데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은별이도 울었어요. 아빠 팔을 잡은 채로 얼굴을 아빠 어깨에 묻고 울었습니다. 광철이만 영문을 모르고 서 있었어요. 가족이 다 우니까 무서워진 건지 덩달아 코를 훌쩍이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저는 울면서 아들을 안았어요. 광철아, 우리 이제 자유야. 광철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빠가 우니까 같이 울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바이의 밤하늘이 여전히 주황색이었어요. 어딘가에서 또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사막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불꽃이, 그 공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족에게 자유를 열어준 겁니다. 전쟁이 아니었으면 감시가 느슨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이렌이 아니었으면 새벽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한 발짝. 문이 닫혔어요. 등 뒤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30년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인 동시에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소리와 제 심장 소리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총영 사관 안은 어두웠지만 따뜻했습니다. 한국 직원이 저희를 안쪽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작은 회의실 같은 곳이었는데 소파가 있었습니다. 옥순이하고 아이들을 먼저 앉히고 저는 직원 앞에 섰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물을 한 잔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우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아침이 되면 앞집 김 참사가 우리 집 인기척이 없는 걸 눈치챌 겁니다. 그러면 대사관에 보고가 올라가고 수색이 시작됐지요. 그 전에 이 나라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항이 폐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두바이 국제공항은 드론 공격 이후 민간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늘길이 막혀 있으니 일반 비행기는 탈 수가 없었어요. 영사관 직원이 본국 외교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 너머로 한국어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용은 잘 안 들렸지만 목소리 톤이 급박한 건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서울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사관에서의 대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김 참사가 분명히 알아챌 거예요. 둘째 날 오후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북한 대사관 측에서 UAE 강국의 귀하의 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옥순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이어서 말했어요. 전쟁 상황이라 UAE 당국도 여력이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쟁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건물 밖에서는 계속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은별이가 창문 너머로 밖을 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연기가 엄청 많아. 저는 은별이를 창문에서 떨어지게 했어요. 파편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광철이한테는 그제야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에서 살 거다. 광철이가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친구들은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 아빠. 16살짜리가 그 무게를 혼자 삼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교민 철수를 위해 아부다비에서 전세기를 운항한다는 거였어요. UAE 영공이 잠깐 열리는 틈을 타서 비행기를 띄운다는 겁니다. 영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그 전세기에 가족분들을 태울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아부다비까지는 두바이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중간에 북한 대사관 사람들과 마주치면 어떡하지? 이동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영사관 차량을 타고 두바이를 빠져나와 아부다비로 향했어요. 고속도로에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다들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옥순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1시간 반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숨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으로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난 3년을 살았구나. 이 사막이 저에게는 감옥이기도 했고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은별이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안녕. 두바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활주로에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기였어요. 꼬리 날개에 태극 마크가 보이는 순간 옥순이가 아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나온 겁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이미 타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타자 몇몇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통에 모두가 지쳐 있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려서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더니 쿵 하고 바퀴가 땅을 떠났어요. 창밖으로 아부다비가 작아지고 사막이 펼쳐지고 그리고 구름이 보였습니다. 기장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10시간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것이 터졌어요. 옥순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고 은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광철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30년간 제 위에 있던 하늘이 처음으로 넓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이었습니다. 3월의 한국 공기는 차갑고 습했어요. 두바이의 건조한 사막 바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올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자유의 냄새구나. 공기에 무슨 냄새가 있겠습니까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한 분들이 계셨어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부 관계자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희 가족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옥순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앉아버린 거예요.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은별이가 엄마를 부축하며 같이 울었어요. 광철이는 멍하니 서서 공항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공항이 너무 크고 깨끗해서 정신이 나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배우는 곳인데 거기서의 하루하루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은별이가 삼각김밥이라는 걸 사왔어요. 1,200원짜리. 한 입 빼어 물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이게 1,200원이에요. 이게 평양에서는 쌀 한 줌 사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1,200원의 밥을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지요. 마트에 처음 간 날은 더했습니다. 옥순이하고 같이 갔는데 과자 코너 앞에서 옥순이가 멈춰섰어요. 선반 위에 과자가 수십 종류, 수백 개가 쌓여 있었거든요. 한참 서 있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아이들한테
과자 하나 사주기도 힘들었는데 하면서요. 매장 직원이 놀라서 뛰어왔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감동받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직원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리둥절하면서도 뭔가를 느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광철이는 적응이 빨랐습니다. 한국 아이들하고 금방 어울렸어요. 처음에는 말투가 달라서 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너 사투리 쓰네 하는 거예요. 사투리가 아니라 평양 말인데. 하지만 광철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 곧 배울 거야. 16살이 아빠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선거 포스터였어요. 거리에 후보자들 얼굴이 붙어 있는데 서로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투표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후보가 한 명이거든요. 찬성에 동그라미 치는 것밖에 못합니다. 옥순이가 포스터를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는 싫으면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야? 저는 그렇다고 말했어요. 옥순이가 한참 포스터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이것도 자유구나. 적응하면서 가장 힘든 건 인터넷으로 두바이 전쟁 뉴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던 그 동네에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공항이 또 공격당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만 늦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전쟁이 저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게 참 이상하고도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평양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탈북한 걸 아시는지, 연좌제로 잡혀가신 건 아닌지,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어머니가 김치 담그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손마디가 굵으시고 늘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허리로 겨울을 나고 계실까? 해외 나갈 때마다 된장하고 고추장 챙겨주시면서 몸성이 돌아와라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손주들만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려 했습니다. 은별이는 올해 한국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은별이가 교문 앞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나 자유로운 나라에서 공부하게 됐어. 그 말을 듣는데 두바이에서 인터폰 앞에 서 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평양 창광거리 그 아파트에 가서 어머니 손을 잡고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보여드리고 마트에 가서 과자도 사드리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도 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요. 6.25 이후 70년 넘게 갈라져 있는 이 민족이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겁니다. 사막에서 불이 타올랐던 그날 밤, 저는 죽을 각오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이 열렸던 것처럼 남과 북 사이에 그 문도 언젠가는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바이의 사막에서 타오르던 불꽃이 저에게는 자유를 향한 횃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사막 건너편에서 그리고 저 휴전선 너머에서 자유를 꿈꾸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문도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